안녕하세요. 이제 메디친 그로우 방학 특집 학습법 특강을 통해서 논술과 관련된 영상을 찍게 된 메디친 멘토 임재원이라고 합니다. 네, 강의 제목은 보시는 것과 같이 논술을 고민하고 있는 당신에게 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시기가 이제 6평 이후에 자기 정시 가능성에 대해 또 의심도 되고 그 다음에 수시를 어디 쓸지 고민하고 있는 시기에 이 논술도 굉장히 고민의 하나일 텐데요. 그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 영상 마련하였습니다. 이제 옛날 제 별명인데요. 네, 번호를 좋아하신다면 죄송합니다. 네. 이제 그럼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술 전형은 일단은 논술 전형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수능 최저 학력 조건을 먼저 만족을 시켜야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학교 시험에서 논술과 과학 실력을 바탕으로 서술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멘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모든 시험과 모든 대입이 그렇겠지만 논술 시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수능 이후에 시험이 치러지는 경우도 있어서 이 멘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마다 학생부가 들어가는 학교가 거의 대부분인데요. 학생부가 들어가지만 사실상 교과 전형, 이제 교과 부분 말고 봉사나 출결에도 점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말 내신이 많이 안 좋은 케이스가 아니라면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아이는 뺐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먼저 수능 최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높은 최저를 만족할수록 선택의 폭이 매우 넓어집니다. 제가 작년에 합격한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논술 같은 경우에는 4개 등급 합 5, 그리고 과탐은 평균으로 적용되는 아주 높은 최저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 200대 1의 경쟁률에서 실제로는 그거의 한 10분의 1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이제 발생했었습니다. 이와 같이 높은 최저를 만족할수록 자기가 이제 실질 경쟁률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말은 거꾸로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시험장에 못 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될 수 없다, 되지 않는다 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항상 이거는 조심해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문제는 수능 시험에서 최저 등급을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는 수능 시험을 봐야 알잖아요. 그런데 수시 원서를 접수하는 것은 이제 9월 모평 이후 수능 이전이기 때문에 자기가 최저 등급을 맞출지 안 맞출지를 모르는 상태로 수시에 지원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6월, 9월 성적으로 어떻게 냉정하게 판단할 것인가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2번의 시험에서 둘 다 이땐 실수였어, 컨디션이 안 좋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살짝 문제가 있습니다. 2번의 시험 모두 이렇게 뭔가 실수가 발생했거나 컨디션 난조가 있었다는 뜻은 수능에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정말 냉정하게 두 시험에서의 등급 평균이라던가 아니면 둘 중에 그래도 조금 잘 본 과목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최저를 생각하셔야지, 나는 수능 가면 이 문제를 더 맞춰서 등급이 몇 개가 더 올라갈 거야,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정말 곤란합니다. 제가 이제 현역 때 3년 정도를 수시 준비를 하고 그리고 재수 3반수를 하면서 2년 동안 정시 준비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작년 입시 성공한 케이스 말고는 전부 다 대부분 수시에서는 최저를 맞추지 못해서 아예 지원했지만 기회도 없이 떨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도 현역 때는 6장 중에 최저가 없는 1장과 최저가 낮은 1장을 빼고는 나머지 4장을 모두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졌었습니다. 제 마음이 딱 그 당시에 그랬었어요. 수학 몇 문제 더 맞고 영어 잘 하면은 1등급 나오겠지.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수능 최저를 못 맞추면은 이제 시험을 볼 기회도 없어진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최저는 맞췄지만 수학 등급이 낮다? 이러면은 논술에서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리 논술만 보는 대학도 꽤 많고 그리고 과탐 논술을 보는 경우에도 수리 논술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자기가 최저는 맞췄지만 그 중에서 수학 등급이 좀 낮은 편이라면 방심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섣부른 기대는 금물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수학, 과학을 어떻게 하면 논술에서 잘 쓰느냐. 사실은 이거는 답이 정해져 있는 이야기는 아닌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개인적으로 가장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추렸습니다.
먼저 수학에서 자기가 수리논술을 어떻게 잘 쓸 수 있을까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내에 풀이를 잘 할 수 있으며 그 풀이를 이해하고 있는지 먼저 알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교육과정 내에 풀이란 무엇인가? 이제 내신을 치열하게 준비한 학생이나 아니면 수능 수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교과과정 외의 내용이나 로피탈이라고 하죠. 로피탈이나 편미분 같은 교과과정 외의 내용을 써서 수능 문제를 연습하셨거나 아니면은 수험 조건 확인 없이 뭐 극한을 분리시킨다거나 아니면은 미분 가능성 확인도 없이 그냥 미분을 하는 이런 케이스들을 사용해서 수능 문제를 푸셨다면 이거는 교과과정 내의 풀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없이 풀이를 하실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리고 사실 논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면은 수능 수학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많이 뺏길 거라고 생각하는 고민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능 수학 문제를 서술형처럼 풀어보는 걸 하신다면 이걸 약간은 상세하고 보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는 이제 스터디 그룹이라는 걸 활용을 해가지고 나와서 이제 앞에서 친구들에게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남에게 설명을 해주다 보니까 이때 이 개념이 사용이 돼야 하고 그리고 교과 과정 내에서는 이렇게 풀어야 되는구나 라는 게 좀 명확하게 잡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한테 이제 서술을 해준다라는 느낌으로 수능 수학 문제를 좀 서술형식으로 자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낼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막힌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의 개념을 교과서를 통해 확인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교과서는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는데요. 교과서가 이제 교육과정을 담은 거의 뭐 유일한 교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교수님들이나 이런 선생님 분들이 집필을 하시기 때문에 전문성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이제 활동들, 액티비티 같은 것들을 참고하셔가지고 개념을 좀 더 탄탄하게 다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문제는 제가 실제로 봤었던 중앙대학교 이제 논술인데요. 잠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교과과정 외 혹은 5개념 같은 이야기를 잠깐 해보자면 이제 여기서 나오는 문제들이 여기 보시면 이제 제시문이 있고요. 그다음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극한 개념이 부족한 학생들은 이걸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모르는 유형이다. 이런 식으로 막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사실 개념이 충분히 잘 되어 있는 학생들은 이 제시문이 왜 주어져 있는지를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활용해서 그러면 분모와 분자에 있는 식들을 수렴하는 형태로 바꿔서 극한을 분리해 줄 수 있겠구나 해서 식을 변형하시는 방향으로 이제 문제를 바꿀 건데요. 그런데 이제 5개념이 있거나 개념이 충실하지 않은 학생들은 많이 어디서 보던 유형인데 그럼 뭐 n 4제곱으로 나눠볼까? n 5제곱으로 나눠볼까? 그리고 리미트를 분리해도 되나? 아니면은 이걸 더하는 게 무한번 더하는데 사실 교육과정 내에 덧셈을 무한번 하는 거는 없거든요. 그 대신 이걸 이제 시그마 형태로 바꿔가지고 그 다음에 리미트를 무한으로 보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하나하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면서 시간도 굉장히 많이 쓸 수도 있고요. 또 그렇게 어찌저찌 해서 풀긴 했어도 그걸 서술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왕좌왕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념을 탄탄하게 다져서 공부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과학논술 같은 경우에는 수학논술과 수리논술과는 조금 다릅니다. 근데 뭐 요지는 비슷하지만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으면서 문제를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인가? 제가 과탐논술을 준비하면서 느낀 점은 정말 이렇게 세밀한 부분까지 설명을 해야 하는구나. 이 내용이 무슨 말인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능 과탐의 킬러 문제, 타임어택식 킬러 문제 풀이 방식으로 서술을 했다가는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가계도 문제를 풀 때 뭐 아빠가 병이고 엄마가 병인 아이 사이에서 이제 정상의 딸이 태어났다라고 하면 바로 이제 우성 일반 이런 식으로 풀잖아요. 근데 이거를 일일이 하나하나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 붙어 있는 번호를 바탕으로 뭐 부모인 1과 2가 병인데 자식이 다름으로 이 병은 우성병이다. 그리고 우성병을 가정했을 경우에 여기서 어떻게 모순이 나는 것까지 밝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술을 시작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방법을 외워서 풀었던 킬러 문제 타임어택식으로 푸시면은 위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복잡하고 긴 글을 명확하게 서술할 수 있는가입니다. 과학 논술 같은 경우에는 수리 논술과 달리 식보다는 이제 글을 많이 쓰셔야 되는데요. 자기가 쓰고 싶은 내용을 명확하게, 그리고 문법적 내용도 이게 논술 시험이다 보니까 주술관계 호응이라든지 이런 글쓰기 능력도 같이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내용의 자연스러움과 주술관계 호응과 같은 글쓰기 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연습하실 수 있냐, 이런 것들은 이제 자기가 글을 평소에 조금 써본다거나 아니면 문제 상황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연습을 해보시고, 혹은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서술할지 미리 개요를 작성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것도 역시 제가 봤던 중앙대학교 시험 문제의 예시인데요. 이게 가나 지문밖에 없습니다. 원래 밑에는 다라마, 아주 그 지문이 많죠. 여기에 이제 문제가 한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한 문제가 문제 읽는 데만 아주 오래 걸리겠죠. 그리고 이거에 문제를 해석하는 데도 시간이 걸릴 것이고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석해서 위에 있는 내용과 제시문을 바탕으로 긴 문장을 서술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바로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연습을 통해서 하셔야 됩니다. 학교별 기출문제의 활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학교마다 선호하는 단원과 개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능 수학 시험은 이제 평가원에서 초청하신 교수님들이 매해 출제를 하시지만, 논술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학교 수학과 관련된 교수님들이 출제를 하시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연구하시는 분야나 아니면은 관련 내용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출제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 유형이 매번 반복이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이 기출 문제를 통해서 반드시 이 학교는 어떤 유형을 선호하는구나, 그리고 그러면 이 유형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겠구나 라는 방향성을 잡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선호하는 단원의 개념을 시험 전에 반드시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각 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기출문제나 모의논술 문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출력하셔가지고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모범 답안이나 아니면 채점 기준표를 활용하셔가지고 이 학교는 이런 서술을 원하는구나, 이걸 쓰면은 점수를 얻을 수 있고 이런 내용은 써도 점수를 얻을 수 없겠구나,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구나, 이런 것들을 캐치하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멘탈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수능 시험 이전과 이후에 보는 논술로 크게 논술 전형을 나눌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능 이전에 논술을 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대부분의 대학들은 수능 이후에 논술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전에 치르는 대학들을 보는 학생들은 혹시 수시 납치당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능 최저를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논술을 지원하신다면 이런 고민을 하실 일이 없고요. 그리고 수시 납치라기보다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됐다면 뭐 감사하게 가지만, 뭐 수능에서 사실 운 좋게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실망하지 않을 수 있을 만큼 학교를 선택해서 지원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뒷부분이 더 중요한데요. 이제 수능으로 여기 못 가는데, 이제 논술 시험, 수능 이후에 치러지는 논술 시험을 보러 간다는 뜻은 어쨌든 정시로는 그 학교에 비슷하거나 아니면 더 낮은 대학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일 텐데요. 그 상황에서 정신을 차리고 일주일, 2주일 동안 다시 책상에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멘탈이 준비되어 있는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흔히 논술 전형은 로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논술은 로또가 아닙니다. 그러나 논술은 뜻밖의 행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3년 동안 수시를 준비했고 2년 동안 정시만 팠는데, 사실 제가 합격한 전형은 논술 전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넌 논술을 언제 공부했어?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사실 수능 수학 공부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개념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하려는 노력을 먼저 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논술 시험은 이제 뭐 한 달에 한두 번 아니면 두 달에 한 번 정도 학원에서 진행하는 이제 모의 논술 테스트 정도만 본 게 이제 끝이고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멘탈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제 중앙대학교 의과대학은 정시로는 쓸 수 없는 성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능이 끝나고 일주일 동안 이제 중앙대학교 기출을 막 분석해 주시는 분 선생님한테 이제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수리 논술과 과탐 논술을 하루에 뭐 거의 6시간, 7시간씩 수능이 끝났는데 학원에 앉아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논술은 절대 뜻밖의 행운이 아니라는 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수능이 끝나고 멘탈이 나간 상황에서도 자기 학습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가는 학생들에게는 로또가 아니라 뭐 노력하는 사람한테 찾아오는 행운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논술 공부를 언제 해야 되지? 아니면 논술 공부를 얼마나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을 하실 텐데 제 생각에는 논술 공부와 수능 수학 공부가 사실은 공통된 수학 과목이라는 공부니까 그 수학을 최대한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내가 가능한 선에서 논술에 대한 준비, 아까 말씀드렸던 기출 문제에 대한 활용이나 아니면은 학교별 어떤 단원을 선호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시는 거는 이제 이후의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논술 전형 쓰시는 학생들은 육논술 정시 파이터라는 말이 있잖아요. 대부분 이제 정시에 올인하면서 혹시나 되지 않을까 하는 논술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 학생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유명한 말이죠. 지인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후 결과는 운명에 맡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수능 수학과 논술 수학을 열심히 준비해 보시고 그리고 그 이후는 이제 결과는 이제 행운에 맡기는 일이 뭐 더 낫지 않을까요? 네,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 합격자 발표 날 큰 기대는 물론 안 했지만 그래도 정말 뜻밖의 행운이 찾아와서 지금 기쁘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뭐 의과대학 논술 아니면 기타 다른 대학 논술 합격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더 이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제 메디친 사이트를 이용하셔가지고 커뮤니친이나 멘토친에 댓글, 답글 혹은 뭐 글쓰기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다양한 멘토들이 이제 답변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뭐 이런 논술 관련 영상뿐만 아니라 학습법이라던가 멘탈 관리 등 다양한 컨텐츠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이제 찾아오셔가지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